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만큼은 집값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또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네, 요즘 뭐 자주 나오세요? 부동산 대책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니까 역시 다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를 확실히 차별하는 것 같아요. 대책 오늘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자주 안 나와야 이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다고 보시고, 제가 오늘 대책 발표가 상당히 6.17 대책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거의 뭐 완본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가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좀 공급 확대를 비롯해서 뭐 대출 완화해주고 또 생애 최초자에 대해 또 물량도 늘려주는 등 최대한 애를 쓰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공급을 확대해서 좀 사전 청약을 뭐 만세대 있던 걸 다 3만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막 TF팀을 만들고 실수요자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던졌죠. 우리가 저 부동산을 자산으로 취득할 때 세금이 붙는 게 세 가지잖아요.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인데 또 보유할 때 뭐 고가인 경우는 이제 종부세까지 붙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나 고가주택자분들이 이 세금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이따 뭐 자세히 하겠지만 세금 내용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까지 있었더라면 금상첨화할 텐데 이 정부에서 좀 단단히 화가 났다라는 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없었다는 것은 뭐 파는데 별 혜택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주택자분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추가됐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저 6.17 작년 대책 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년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감면했거든요. 실제로 1월, 2월, 3월, 4월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방 압력을 줘서 시장이 좀 안정됐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고민할 것 같은데 만약 시장에서 좀 반대 여론이나 좀 볼멘 소리가 나오면 차후에 또 뭐 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 꽉 쬐놨습니다. 쬐놨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엄청나고 뭐 유예 기간은 두긴 했지만 그 양도소득세를 강화해가지고 매물을 유도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구가 좀 약해요. 세금은 다 내라 이거니까 좀 풀어주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말 많은 뭐 지금 말이 너무 많죠. 정부에서는 처음에 활성화했다가 정부 활성화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역으로 소급 적용해가지고 약간 징벌적 형태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 현재까지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료가 됐을 때 4년하고 8년 있지 않습니까? 4년 단기 임대하고 8년 장기 임대인데 둘 다 만기가 됐을 때 4년 단기 임대는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연장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물 유도가 벌써 1, 2년 지났으니까 1, 2년 뒤면 또 이게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장기 임대를 둬가지고 8년 장기 임대 하신 분들 경우에는 10년짜리로 다시 한번 공급 안정을 위해서 좀 취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취득세에 대해서 아까 세금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가 뭐 10%라는 건 태어나서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째인가요? 23번째인가요? 하도 여러 번 나오니까 네. 대책이 거듭될 때마다 가장 강력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준환 교수님, 이번 대책. 또 대책이 나올 때마다 또 주택 가격이 오르죠. 예, 이게 굉장히 이번 대책도 혹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오르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이번 대책이 굉장히 점점 이제 대책이 강해지잖아요. 더 이상 뭐 나올 대책이 이제 정말 있겠냐 싶은데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에 생애 최초 뭐 특별 공급 확대, 그다음에 뭐 소득 부분, 그다음 취득세, 취득세 감면인데 5억 원 이하의 주택일 때만 100%고요. 3억 이하는 50%고 3억이 넘어가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 얘기한 주택이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이번 그래서 대책에도 그렇죠. 제대로 공급 확대가 없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공급은 계획이지 네. 예,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이제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제 3억 이하의 뭐 취득세를 감면한다. 그다음에 9억 이하의 주택을 할 9억 이하가 이제 어떤 대출 규제나 강화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예. 아마 노무현 정부 때 나왔을 거예요. 종부세 굉장히 오래된 기준. 그 네. 이전 굉장히 오래된 9억인데 지금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이 넘어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거의 한 50%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네. 뭐 좀 약간 네. 추계하는 데 다른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실적인 이 부분에서는 현재 시장과 굉장히 괴리가 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실수요자는 정말 무주택자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은 보통 셀러리맨 무주택자 중에서 저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9억대 이상의 전후의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5천 이하, 3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 주택 가격이 있는 지역은요. 이렇게 주택 가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지역은 떨어진 지역들도 많거든요. 이런 가격대 지역들은. 그래서 취득세를 완화해주는 그 기준 말씀하시나요? 예, 네.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번 대책에서도 지금 1억 5천, 3억 이런 부분이 조금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는 예.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디테일에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책은 굉장히 고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서 양도세율 중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기에 파는 경우에는 거의 뭐 70%, 72%. 그렇죠.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자, 견딜 수 없게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72%까지 올리면 빨리 팔아라. 양도세는 이제 양면의 양날의 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라면 이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초기 단계라면 양도세를 뭐 강화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주택을 사지 않게 그리고 빨리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빨리 팔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 기간 보유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집을 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0%가 상승했다고 보면 여기서 세금을 뭐 60% 이렇게 떼면 사실 내가 그 남은 금액에 내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절반 이상으로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구태여 지금 집을 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량이 거의 없는 상태 신규 주택. 근데 기존 재구 주택의 공급마저 지금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8년 동안 장기 보유하는 물량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양도세를 너무 급격하게 강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팔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임대주택 사업자로 돌아서거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상속 증여하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버티기로 장기전을 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는 매물이 그렇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양도세는 이제 40%였던 것을 70%로 늘리기로 했는데 다만 1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안에 네. 팔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 안에 팔라고 이제 그 발표한 문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서 네. 내년 종부세 과세 시기인 6월 1일, 2020년 6월 1일이죠. 네. 그때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팔으라는 얘기인데. 다주택자들 특히 72%까지 매길 텐데 네, 그 뒤에는 빨리 이제 70%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를 다 내야 되는 거고, 뭐 그 전에 팔 경우에는 근데 현재도 사실 중과잖아요. 현재도 중과에서 지금 버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이걸 풀어줬더라면 물론 1, 2년 갭 투자한 분들은 풀어준다는 조금 건 좀 일시적으로 낮췄더라면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1년, 2년 이렇게 해놨는데 네. 2년 이상인 경우에도 60%예요. 내년부터는. 네. 현재도 42% 정도까지 내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 42%는 좀 많이 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드니까 이분들이 더 오르기를 바라겠죠. 갭이. 그래서 세금이 줄 모를까 더 오르지 않으면 지금 부담을 느끼는데 내놓고 싶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20, 30%만 받겠다 하면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왜? 차익이 훨씬 많잖아요. 100원을 벌었는데 20, 30% 내고 7, 80원을 가져가면 번 거 같지만 100원을 벌었는데 뭐 차포 뛰고 왔다 갔다 하고 42% 뛰고 부가세 한 50% 뛰면 50% 작은 느낌이 되게 지금 안 팔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는 징벌적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70%야 이렇게 한 거고 그 시간 그 안에 팔아 아니면 더 낼까 이러는데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지시겠죠. 저부터도. 아, 이거 내년 되면 진짜 70%인데 공급 물량도 나오고 자꾸 쬐면 팔아야 되나? 근데 지금 막상 팔려고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왜? 6월 달까지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양도세 부과를 갖다 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까지 던졌다라면 금상첨화죠. 정부의 유도대로 매물 유도를 위해 유의하는데 세금도 조금 더 내려줄게 이러면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좀 막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정부의 성격상 그렇게 양도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줘서 다주택자가 좀 이득을 많이 챙기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 볼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네.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미스매치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신혼부부는 계속 나오고 지어지는 집은 없고 재건축은 또 규제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신도시 물량 사전 청약을 한다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갭이 있어야 한 3, 4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메꾸려면 지금 이런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왕 던진 거 실수요자를 위해서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가져가는데 번 거 가져가는데 세금을 그러면 30%는 좀 내라. 그건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아 그래 이 정도면 많이 벌었다. 조금 싸게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 이게 서로 이어지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또 실소유자가 원하는 또 다주택자가 원하는 시장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물도 나오고 서로 사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가장 정책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바로 이 양도 차익은 악의 축이고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불로소득. 이런 네. 신념이 확고한 겁니다. 청와대 그 네. 참모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정책위반자들이 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동맥경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이게 풀어줘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강화된 양도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너네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무조건 세금으로 다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퇴로를 절대 열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도 제가 아쉬운 게 아까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계속 쪼기만 하면 만약에 이러다가 시장이 풍선처럼 좀 터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임대사업자 문제 이번에 오늘 발표한대요. 그동안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굉장히 활성화했잖아요. 이제는 새로는 못한다는 거죠. 기존에 그러면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 그대로 받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대로 가신다고 네.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하는 거는 허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이 임대주택 등록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가 합법적으로 온갖 세금 특례를 받으면서 8년 동안 임대만 하면 8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마련해 준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택들이 8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민간주택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인정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또 혜택을 다 없애지 말고 이런 부분도 좀 완급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이 폐지가 되면 임대 공급이 줄 수가 있고, 그럼 뭐 전세 매물 줄고
전세 대란, 그거는 전세값 시장 상승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네. 예, 그런 이런 표현들을 우려도 많이 있는데.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건 시장 편향적인 분들이 표현하는 좀 잘못된 논리입니다. 어. 임대 사업자 갖고 있던 물건을 예. 팔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이분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이분이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도 또 이쪽에 물건이 남죠. 하나 들어오니까 하나 공급이 생긴다 이런 얘기. 이제 근데 이걸 쏙 빼고 이것만 빠진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먹었어요. 예. 그럼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예. 원래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원래가 1개라는 논리예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집이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지금 전세를 주고 있잖아요. 월세나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그럼 전세 살던 분이 이걸 사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서 자기 집이 되는 거고 그분이 일로 들어오면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산 사람이 이 전세 든 사람이 유주택자로 되기 위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정부에서 실수요자 지원책을 쓰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전세 물건이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가. 이분이 이 주택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저 살던 집은 전세가 되잖아요. 다시. 그 1 플러스 1은 2인데 지금 1 플러스 1은 1이라고 지금 하는 시장 편향촌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지금 뭐 앵커님도 그러시고 다 얘기하니까 저도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서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데 이거는 근데 그냥 이런 제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썸인데. 이제 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상률 5%로 제한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임대 관계가 좀 안정이 되고 5%로 제한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이 정부가 적극 권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와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쪽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는 주변에 거죠. 그 뭐 지인이나 학생들한테 정부의 그 임대주택 제도 때문에 전세 시장이 안정돼서 전세 사는데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물량이 그렇게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안정은 있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세 시장을 굉장히 안정화시킨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보면 굉장히 전세 가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그 얘기는 좀 약간 좀 편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 공급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뭐 9억 기준도 말씀하셨고 정말 30, 40대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번에 좀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다만 TF를 구성해서 시간을 두고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포함된 거 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3년 동안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3기 신도시가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통 토지 이제 하고 택지 정리하고 아파트 건설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번 정부에서는 물건도 갖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보상이 요새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부 빨라야 말미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정부에서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주택량을 공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 그림책,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물론 이제 다세대 빌라라든가 지방에서 집 살 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을 어디를 갖고 싶어 합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직장이나 가까운 데를 갖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특별 공급이 없었던 민영 주택에도 15%를 뭐 할당하는 뭐 이런 그건 내용도 뭐 담겼는데 생애 최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추가 예. 할당한 건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공공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70% 이상을 특별 공급을 해서 뭐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에서 다 공급을 해왔었고 그 부분에 지금 요번에 생애 최초까지 넣은 거죠. 넣고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젊은 세대에 대한 거를 더 확대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민영주택 쪽에 가가지고 또 이제 네. 추가했다는 거. 새로 하는 거죠, 네, 민영주택. 그래서 조금 늘렸다 물량을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늘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총량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물량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주택자 서민이다 무주택인 경우라면은 지금 1, 2년 정도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매치가 났어요. 타임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한 지역은 지금 거의 끝났는데 그 지역은 이제 사전 청약을 들어올 건데요. 나머지 2지역은 지금 보상 중이에요. 아직도 협의 중이고. 그래서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 그러면
이 한 곳의 세대수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다수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까 양도세 다주택자들 매물 유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일시적 2주택 갭 투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전국 한 213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한 채씩 하면 200만 채가 더 있는 거예요. 유휴 물건이. 이 아까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말고. 그분들은 임대사업자를 안 하시고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하려고 정부가 말하는 갭 투자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을 넣은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럼 그 부분들 중 200만 개 중에 여력이 없이 뭐 요새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5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이런 광고까지 나와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가 500만 원 가능해요? 근데 갭 투자들로 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젊은 세대까지 잘못된 게 퍼지다 보니 정부에서 아 이건 좀 막아야겠다 싶어서 갭 투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세금을 부담을 못 이기고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그러면 그 200만 채 중에 한 반만 나와도 100만 채나 물건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쪽 부분에 임대주택 대해서 아닌 네? 다주택자 말씀하시는 거죠? 갭 투자자들.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새로 산 집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 2년마다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예전에. 그게 이제 잘못된 정책인 거를 이번 정부가 아는데 빨리 안 하고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1, 2년 정도. 그래서 이게 이어졌고 요번에 1주택 갭투자도 잡은 거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일면 맞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자 사업자 중에 대부분이요. 한 7, 80%는 다 벌써 5년, 10년 해오던 분들이에요. 그냥 계속 안정적인 분들이고 뒤늦게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변환한 분들이 계세요. 다주택자 중과에서 벗어나려고. 이분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도매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통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경제 논리에서 부동산이 불황이고 이럴 때 임대사업자를 독려해서 공실이나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혜택을 준 것인데 지금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이 뭐 혜택을 받아서 유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주택이 모자르니까요. 그냥 놔둬도 팔리는데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그 시간이 2, 3년이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타임머신 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2, 3년은 참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동안 많이 던졌잖아요. 22번. 그거에 제가 완본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 와중에 뭐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제 공급 문제 얘기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1, 2년 안에 안 나오거든요. 상가 공실 지금 많은 거 다 주거용으로 바꿔주려고. 공급 뭐 검토 가능 대책이라고는 발표는 했는데 이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만 했더라고요.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던졌었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건데 그게 현장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그래서 디테일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려면 제가 봐도 물론 여당이 이제 그 다수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서울 시내에 있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유타운 해제되고 이런 데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 법 제도를 좀 사업성 있게 해주면 좀 물량들이 좀 돌아가지 않겠는데 그 시기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아니다.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자산 관리나 주택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종부세율 강화도 나왔지만 혹시 시장에서는 1주택자들 지금 장기부의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그걸 좀 조정해서 줄일 것이다는 뭐 이런 소문, 예상 이런 게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발표한 대책에는 뭐 1주택자 얘기는 없고요. 생애 최초 그다음에 다주택자 얘기만 나오고 특히 이제 제가 이번 정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법인. 법인. 실제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투기 세력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사실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댔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번 대책에서 제일 지금 지금 막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책은 가장 좋은 괜찮은 것 같은데 법인에 대해서 뭐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6% 그렇죠. 최고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 하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이게 법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세제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공제도 많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공제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법인이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악의 축으로 이제 새롭게 떠올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이제 법인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상당수가 이 부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매물이 좀
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신다 이거죠?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되고 이게 대부분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법인을 만들어서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0채, 20채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그런 다주택을 보유했을 때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한번더 교수님 말씀 내년 뭐 한시적으로 내년 4월, 6월까지 하는데 그때 아마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건축이라든지 이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용적률을 한 100% 더 올려주면 100%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한 20-30%는 조합에다 주고 수익을 더 올려주고 그럼 70%는 공공이 기부 취납으로 받는 형태로 해서 그 물량을 청년 뭐 주거복지용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안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있어 왔는데 그걸 조합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조합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거를 줄다리기 하고 이런 힘겨루기 하면서 시간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중장기적인 얘기고 예. 단기적으로 할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재활지구를 저번에 발표했잖아요. 12.16대. 재개발 지역 중에 좀 진도가 안 하는 지역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도 투자하고 공공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공공이 관여해서 관여하는 직접적으로 거? 네. 강력하게 지원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좀 시큰둥해요. 실효성,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렸는데 이 정부가 어느 보도에서 나왔는데 단점이 뭐냐면 관료분들 얘기들을 주로 취합을 해서 이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시장 전문가라든지 또 이렇게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갖춘 끝에 대책이 나오면 더 좋은데 이런 미세한 부분들 좀 아까 말씀한 1주택자 종부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소득이 없으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으로. 과도한 세금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풀어주는 혜택 같은 걸 같이 이번에 발표하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국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세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림은 잘 그렸어요. 잘 그렸고 유의부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여기다 올인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 TF팀을 만든 건데 예. 아시겠지만 사법경찰관 뭐 280명 동원하고 만든 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좀 반짝했다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제가 볼 때는 현재 던진 정책도 충분합니다. 주택가격을 작게 안정화시키게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런 오해도 합니다. 이 양반들이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조금 선물용으로 던질래나?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뜻만 있으면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잖아요.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왜 안 하나 하는 좀 의문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빨리 집합하라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얘기한 이후로 홍남기 부총리 또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 급하게 이제 집을 처분했는데 좀 국민적인 분노를 좀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게 확산되면.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언론 보도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좀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다.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정책을 위반할 때랑 다주택자가 정책을 위반할 때는 분명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집을 팔아라. 언제까지 팔아라. 뭐 공직자들은 팔아라. 물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도덕적으로는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고위 공직자가 되실 분은 부동산 주택을 많이 사시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다 보니까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의 그 정책은 없다 이겁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집을 팔아라라는 국민적인 정서와 또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당장 집을 팔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심스럽지만 조금
무리한 좀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리해요.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바로 판다고 누가 살려고 기다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무리해요. 그래서 1년 안에 팔겠다 뭐 이렇게 서약서 썼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문매를 맞는 이유는 그저 어느 두 양반께서 실수를 크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합니다. 그죠? 그죠? 국민들한테 얘기할 자격이 없죠.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호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자격이 있으려면 호텔이 없어야지 정상적인데 지금 그분들이 그런 꼴이 돼가지고 좀 모양이 빠지죠. 빠져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정리하고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물론 이제 현실적인 교수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좀 매가하겠다 이 정도로 좀 잘 마무해서 좀 논란을 좀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 이제 그런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제가 보기엔 가급적이면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자리에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그쪽 그 맞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데는 아예 그냥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사실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김준환 두 교수님과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세무사와 함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에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